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 금방이에요. 주면 그러니까요. 또 한 살 먹어요. 이제 한 해가 불법계엄 한 1년. 달 남았네요. 한 달. 맞아요. 기업도 1년이고.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내란 특검의 첫 구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부터 오늘은 풀어보겠습니다. 내란 방조,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짧게 먼저 형량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짚고 넘어가죠. 매우 아쉽다. 그러니까 구형 15년,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아주 망가뜨린 사람에 대해서 내리기에는 민주주의의 값어치가 겨우 구형 15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5년 전두환 쿠데타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범죄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80년대 쿠데타에 대해서도 당시 주요 임무했던 분들 구형 15년 했거든요. 네. 근데 45년 흘렀는데 왜 값어치가 똑같아요? 저는 좀 너무나 조금 적은 구형 같다. 그래 봅니다. 소장님 말대로 훨씬 나아진 민주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계엄에 종사한 또는 방조 우두머리를 방조한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량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있는데 특검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제 피고인들과 구형량을 맞추기 위한 기준이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고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현정 사령관 등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맞췄나 싶고 그리고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워낙 단호하게 계속 재판을 이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맞는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구형이고 다른 내란 재판의 일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점이잖아요. 그 특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좀 더 무거운 형을 함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도 있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거잖아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을 중요 임무 종사를 하고 방조를 하고 동조를 했다라는 혐의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잖아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심 선고가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판사니까 이게 구형보다 실형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재판 진행하는 거 보고 우리가 형량 예고하는 거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런 얘기인데 봐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근데 이제 대부분 구형량이 좀 낮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고 네. 그래서 그럼 왜 낮으냐? 특검이 구형한 건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해석이라는 거는 일종의 플리바게팅이 아니냐. 플리바게닝이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는 공식 인정 안 되지만 예.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가 부담이 좀 가는 추경호 결정이 나오지 전 않나.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그런 뒤에. 얘기가 아니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좀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1차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도 보면 좀 너무 느슨했다라고 보여지고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자료와 증언들이 나왔는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뭔가 봐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죠.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낮은 15년 구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협조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제대로 잘했지 않았느냐, 그것이 참작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뭔가 좀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충분히 다뤘으니까 다시 듣기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네.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서 짚어볼 대목은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과 멘붕,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소한 나는 공범은 아니다. 본인 책임이 없다. 네. 이걸 강조한다고 보세요? 제가 두 가지로 반박 요약을 하면 첫 예. 번째 계엄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계엄 잘못됐다고 했고 근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CCTV로 요약이 되잖아요. 근데 CCTV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도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멘붕이 와서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기억에 대해서 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저는 그 이유가 그 부분을 거짓으로 증빙해주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때 뭐를 했어요? 내란 특검 거부했죠. 김건희 특검 거부했죠. 헌법재판소장 임명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 목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가지고 이 헌법재판에 관여하려는 의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란을 막고 이 사태가 확산되는 거를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던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멘붕이 와요? 그래서 저는 멘붕 깬 뒤의 행동을 보면 이거는 정말 비루한 거짓말일 뿐이다. 좀 그러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불강력이었다, 역부족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엄 해제가 1시 1분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럼 바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물어봅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거 그러면 통고를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뭔 말을 합니다. 국회에 우리가 계엄을 선포했다는 걸 통고를 안 했는데 통고 없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는 거는 적절한 계엄 해제냐? 그거를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 주장대로 불강력적이었다, 역부족이었다고 하려면 사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니 다행이다. 빨리 소집해야지. 근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계엄 전에 CCTV가 다 확인이 됐고 전 국민이 목도를 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호소 전략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주긴 줄까요? 영구 변호 같아요. 맹고 변호. 나 바보예요. 나 진짜 그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멘붕이었어요. 국정의 2인자였잖아요. 그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이 기억이 안 난다?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건 뭐겠어요. 나 바보예요. 그럼 변론이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네.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CCTV로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본인 권한대행으로서 상당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걸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나 그때 기억은 없어요. 나 진짜 멘붕이었어요. 난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좀 바보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심신이 미약한데 최고 통치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양보하라고 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만 멘붕이었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그런 해석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 좋습니다. 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밀어붙였고 또 총리라는 자리에 어떤 역할의 한계 이런 것까지 봤을 때 못 막은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CCTV로 더 공개가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진짜 막으려고 한 게 맞냐 이런 의문에 더해서 그 다음 행보까지 더해지니 이분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못 갔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도 저는 있어요. 이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심리 상태나 본인의 처지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평가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선 나간 것밖에 방법이 없고 당선은 둘째치고 그래도 여당이었던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수사라든지 재판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퇴직 공무원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 주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변 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테니 출마하시죠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새벽에 다 잠든 그 시간에 그 짓을 했다. 이거는 못 바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는 그렇다 치고 이분 밖에 있는 분을 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끌어들여서 당을 혼란시키게 만들었던 그 행위들 그게 해당 행위예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는 거의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다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그분들께서 입장을 내셔야 한다. 근데 그 징계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유죄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내란의 방조, 우두머리를 도왔거나 또는 중요 임무 종사자,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시에도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를 옹립하자라고 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윤리위가 이분들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저께 보도 나왔잖아요. 예. 당무검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뭔가를 한다. 김종혁 김종혁 전 전 최고 최고 같은 경우에 다시 재조사한다. 하겠다. 예. 지금 윤리위원장 없는 상태예요.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재심, 삼심 뭐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사할 짚고 거는 안 넘어가야죠. 하고. 이거. 가시적으로 하겠다는 기류는 전혀 읽히지 않는다. 밖에서는 이렇게 보여서요. 그러니까 뭐 기소를 안 하고 뭐 항소 포기하고 여기서도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내란의 혐의를 묻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과 뭔가 뭐 내밀한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이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CCTV로도 확인하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짓말하잖아요. 대선 후보가 되거나 또는 대선에서 그런 일은 없었겠으나 대통령이 됐다면 이걸 다 묻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대선 후보에 출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약한 범죄 행위를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했다. 저는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저는 이거는 국회 차원의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도 예. 무방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분이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영 전 사령관인데 검거, 체포 이런 단어가 국민들 입에는 배어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체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체포 명령이 실제 작전은 아닌데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뱉었다. 그래서 나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장군이잖아요. 삼성 장군. 군생활 오래 했습니다. 여기 다 군대 갔다 와서 알 거고, 우리 청취자님 군대 가신 분들은 군인들은 체포 감금이 입에 뱉다는 말보다는 복명복창이 몸에 뱉죠. 결국엔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그걸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면 체포 감금이란 말은 명령이 내려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삼성 장군의 이 변명을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지원 요청을 했대. 그러니까 당황해서 자기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삼성 장군이에요. 장군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입에 배서 나오는데 14명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매일 그 한 달 전부터 14명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진즉에 예. 이전 한참 전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 그런 답변을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 위증 혐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지시받는 입장이라는 표현도 계속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상부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단 2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다 진짜 각자 도생,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건가 싶어요. 근데 비겁함 보여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멘붕과 여인영의 당황, 혼란. 과연 이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당황하고, 참 저런 분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게 정말 지금 봐도 아찔하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자꾸 삼성 장군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이거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을 집단적으로 좀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사복 입고 나와서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도 하고 재판 받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분이 자꾸 뭐 솔직히 나도 왜 헷갈린다, 뭐 증언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이제 부하들 걱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를 스케치 설계를 그린 당사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당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고 세상이 곧 바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다 알고 계획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비상계엄 걸리고 나니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요분 말씀하시는 거 좀 봤어요. 네. 굉장히 그 특검 쪽이랑 신경전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평소에 이제 검거 체포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익숙함? 그런 것도 이분 몸에 밴 거 아니에요. 그럼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애초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 뭐 무릎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실제 발동됐을 때 당황하는 정도는 적어도 이분은 굉장히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검거 체포를 늘상 말을 한다면서요. 매일매일. 그럼 그 다음 말들은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비상계엄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본인이 그 당시에 무릎을 ቁ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아이고 제가 도를 넘었네 하고 사과한 거예요. 예, 무릎 꿇은 그러니까요. 게. 예, 그러면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하기. 그때부터 충분히 배경 정보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더하기 추론- 이 예. 얘기. 늘 나는 체포, 검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체포나 검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날 계엄 발동돼서 난 막 당황했고 막 안 하던 생각이 막 들고 이거랑 헷갈려서 100명 달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재판에 이분은 예. 지금 일반 이적죄로도 돼 있는데 기소가 돼 있는데 나왔잖아요. 10월 23일 날 메모에서 일단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그것도 뭐 김정은의 휴양지, 평양, 남포, 원산 이런 곳에 다 보내서 북의 대응을 유도한다. 북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미니멈 위기 그다음에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쓴 메모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체포도 아니고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쓴 메모에는 전쟁을 유도해서 맥시멈 노아의 홍수까지도 감안하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저는 윤석열, 김영현과 함께 이 여인영 사령관이 가장 파렴치하고 찌질하다고 봅니다. 그 메모 관련해 가지고 여전 사령관이 그녀가 보고 싶어 죽겠다. 뭐 이렇게 일기를 쓰면 진짜 죽겠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면서 이제 특검과 입씨름을 했었잖아요. 연애와 군사작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시를 받아서 그냥 움직인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걸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이 연애 편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거 아까 장소님 얘기했잖아요. 군복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명예를 계속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이 많은 얘기들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변명이죠. 예, 넘어가고. 자,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복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김안빵이라고 저장을 해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안빵이 우리가 그 아는 안빵 마님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건데, 자, 이러면 영부인과 법무부 장관 이런 공적 관계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거는 방증이 되는 거잖아요.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적 지위를 가장한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막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까지 다 하고 왜 이건 안 되냐. 그래서 뭐 김정수, 김혜경 여사 왜 수사 더디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는 왜 2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냐. 웬만한 대통령도 못하고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영부인이 그냥 했다.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별칭 자체가 너무 저는 보고는 이게 실소를 좀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집안 살림의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2월에 박성재 전 장관이 청문회 때 나왔을 때 나는 딱 2번 봤다. 취임식 날과 결혼식 날 2번밖에 보지 않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일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친밀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김안방까지 간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친밀해서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전 V0의 한국어 버전으로 안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김안방이라고 저장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떠올리면서 저장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니 일단은 정말로 존경하고 예를 들어서 네네. 대통령 배우자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하죠. 아, 그러니까 약간의 희화화나 안 그래요? 약간 조금 부정적인 비아냥성. 예. 비아냥을 성. 깔고 그렇게 그렇죠. 인역을 했다. 근데 제가 볼 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으로 적거나 V제로 이렇게 안 적은 건 텔레가 자주 오거나 그럴 때 또는 전화가 올 수도 있죠. 비화폰이 온다거나 그럴 때 혹시 누가 볼까봐 예, 예. 이거 가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별칭들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안방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근데 안방은 뒤에 안방 마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은 사실은 성인 남성들이 쓸 때 내 뒤에 사실은 더 실세는 우리 안방 마님이야 라는 이미지로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공식 무대 밖에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신 텔레그램 내용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영부인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네. 어떠한 인연이나 인적인 인간관계가 없었다면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느닷없이 그렇게 지시성, 질책성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게 제가 추측하는 건데 그 전에 분명히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아니라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지시를 내리죠. 어떻게 일국의 장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저기 혹시 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그것도 사실은 물어보기 물어보면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안 물어보기 되는데 어렵죠. 네. 김건희 씨는 우리 상상 이상의 일들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기 근데 왜 저만 조사하고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왜 안 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시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에 띄었던 게 5월 15일 날 보낸 텔레를 새벽 4시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얘기한 게 있죠. 본인 와이프가 새벽에도 5시에도 안 자고 휴대폰을 만지더라. 그래서 미쳤냐? 뭐 하는 거냐? 제가 꼽는 유일한 진실을 얘기한 순간인데 역시 새벽 4시에도 텔레를 했다. 요게 있었고 두 번째는 네. 새벽 4시에 저도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전화나 문자 못 해요. 그러면 얼마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만하게 보고 또 그런 관계였으면 그냥 자기 생각났을 때 텔레를 보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똑같은 텔레를 8시에 4시간 뒤에 보내죠. 그 관계가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월쯤에 한참 이제 그 김건희 씨 수사가 이거 가지도 전에 이제 뭔가를 좀 한 번은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검찰 안에 내부 기류가 있을 때 그때 이미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고 그 뒤에 그 이제 김건희 씨가 시켰을 거예요. 시켰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 라인도 다 바뀌고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의 그 뒷배에는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모든 걸 진두지휘했다. 지금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개헌까지 가게 됐다. 지금 이런 그림인 건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우리가 광고 계속 듣고, 이어갈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28일이면 활동이 끝나서요. 의혹이 너무 많고 내용이 방대해서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네. 우려가 있어요. 별도로 저는 김건희 특검은 시즌 2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인물이 지난 3년간 남편 대통령의 권세를 본인이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이거저거 밝혀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은 단순한 어떤 본인 수사의 무모화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왜 평온한 12월 3일 날 이런 불법적인 내란 계엄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직도 안 밝혀졌고요. 근데 저는 그 단초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스케줄이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그게 추론이 가능한데 일단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명품백 그거를 수사가 무마가 되는 과정이 등장인물이 김건희, 윤석열 둘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같이 움직여요. 말씀한 대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을 통해서 그 이원석 총장 등등 그 수사를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뭐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하게끔 만들고 김명관 대법관에 대해서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불러서 윽박 지르고 경로했고 그러면은 그 대상이 박성재와 검찰이었다면 그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부터 10월까지 다른 대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인영, 곽종군, 김용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월, 6월에 여인영 방첩사령을 만나고 그 무릎 사건이 증언이 되죠. 네. 10월 1일 국군의 날 각종군 특전사령관이 가서 한동훈 내 앞에 잡아와 총으로 쏴 죽이겠어. 예. 그게 거의 뭐 술주정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엄의 뒷배에 그 멀쩡한 날이 한 거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도 이렇게 막고 명품백도 막았는데 12월에 명태군의 황금폰이 공개되기 직전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못 막겠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행적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그 동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이것까지는 어떻게 막았는데 이제는 황금폰 나온다고 하니까 명태균 건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계엄에 이르렀다. 그렇죠. 예, 지금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쭉 보면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고 특검도 몇 번 통과됐다가 안 되고 하는 상황에 더해서 왜 그런 12월 3일에 했느냐를 우리가 궁금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시에 계속된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줄탄핵, 그다음에 이제 예산 삭감,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 탄핵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시점하고 그래서 12월 3일이다라고 하는 건 좀 연관성이 적잖아요. 김건희만의 이유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기에는 저도 그런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에 더해서 근데 그 당시 상황 왜 12월 3일이냐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산 삭감의 감사원장 탄핵이 완벽하게 불을 댕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가장 이제 원인과 계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 원인으로 본다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DNA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거대 야당이 자꾸 견제를 하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발효된 게 이제 불법 비상계엄의 선포라고 보고 근데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게 무엇냐.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봐요. 이미 이제 처음에 원래 송경우 중앙지검장을 24년 1월에 인사 조치하려고 했다가 이원석 총장이 막아서자 일단 물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 23년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것도 사실 이렇게 5월에만 김주현 수석과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한 게 20몇 차례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김건희 씨의 텔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5월 6일 날 텔레가 있기 전에 김건희 씨가 보내기 전에 전날 75분간 법무부 장관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건희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또는 여사를 수사하게 되면 일단 나의 존엄을 건드는 게 1번일 거고 또 하나는 정권이 무너진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엔 무슨 일이 생겼냐. 제가 볼 때 감사원장이나 당시 일부 검사 간부들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 이건 전 명분이라고 보고 당시 사실은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격렬하게 부딪혔고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러면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럼 우린 통과시키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즈음이었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 때문에 확 커진 이 이슈에서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드는 징조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웬만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막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게 저는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이 한 번은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류로 갈 때 그때 대통령이 남편이니까 지금 나가서 조사받고
털 수 있는 부분은 털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거를 뭐 실형을 살겠냐. 그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결국엔 실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봐져요. 그렇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를 해도 재의결돼서 통과된다고 하는 위험 때문에 계엄이 촉발됐다고 볼 거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동됐을 때 해도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는 게 탄핵이잖아요. 탄핵. 국무위원들이나 뭐 감사원장 등의 탄핵은 과반만 되면 바로 진행이 돼서 직무를 못 하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던 건 맞지만 이거를 궁중비사처럼 이것 때문에 계엄했다 이렇게 가기에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알겠습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이 제일 정확하게 전데 그 우리가 구획 나눠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추정컨대는 그런 거랍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계엄의 이제 직접 원인이 김건희 씨다 아니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원인 중에 싶습니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저는 데는 중요한 동의합니다. 원인이라고 생각한 게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네. 증언을 할 때 조지우 경찰청장과 둘이 이렇게 만나서 관저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이 계엄에 대한 부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그거다. 그러면 개인사예요. 이게 말한 대로 무슨 줄타내기다, 그런 것 같아? 예산안 심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지극한 개인사면 누구예요? 본인한테 가정이 김건희 씨 빼고 누가 했어요? 어머니도 안 본다는. 그러니까 모든 장면과 발언들이 지금 퍼즐 조각들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특검 조사 끝나고 다 이제 네. 선고가 나고 하면 그림이 명확해지겠죠. 반추를 해보면 명태균 씨 건이 안 터졌으면은 그래요. 과연 그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야당이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공천에 개입했냐 아니냐 가지고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빼놓고 생각을 하면 계엄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 인사가 결국에는 윤석열 계엄의 주요한 동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인사가 아니라 장 정치 소장. 인사에서 장 소장님 아니에요. 정치 인사.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상황의 아니라 목표로 정치 해서. 인사가 그 물꼬를 텄다. 아니, 그렇게 저희는 뭐 보여지는 앞으로 거예요. 물꼬를 계속 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전한기 씨에게 다른 전합니다. 곳에서가- 장성철 소장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겠고요. 지난 7일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동시에 중앙지법에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층은 다른데 변호인들끼리는 서로 뭐 만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가 김건희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이 사랑한다 전해달라고 했다더라. 이제 이거를 박지원 의원이 전원 형태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방송이 나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또 너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절대 100% 허위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안부 정도를 물었는데 이게 왜곡됐다라고 항변을 하던데 이게 또 뭐 그렇게까지 항변을 할 일인가 뭐 싶기도 하고요. 저는 또 눈길이 갔던 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첫 문장이 전한길 선생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시작하는 아주 장문의 편지예요. 지금 안에서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아니, 기도하시느라고 바쁘죠. 기도하라고 바쁜데 이게 답장이잖아요, 답장. 네. 전 전한길 씨가 뭐라고 보냈는지가 궁금해요. 뭐라고 보냈길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귀한 선물이 전한길이라고 썼는지. 아니, 전한길 씨와 엄청 칭송의 메시지를 조금만 더 이 고난을 견디시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뭐 고든창, 모스탄, 프레드 프라이츠 뭐 이거 미국 쪽에 이제 극우 인사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과 당신을 돕고 있다라는 식의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야 고마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할 정도의 저는 편지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데 민망해서 다 못 읽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 읽어야죠. 그래도 다 읽으신 읽었어요. 소회를 그래야 말씀해 평론을 주세요. 하죠. 읽었어요. 예. 전 그래서. 여러 번 읽었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정도밖에 없는 거구나. 국내에는 국내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는
뭐 전한길 손현보 목사 정도 되는 거고 외국 사람으로는 뭐 고든창, 뭐 모스탄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종교에 의지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또 이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안에 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전. 예. 정한 얘기를 하고 정치 싶어도 안에 있다? 제도권 정치 안에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차마 이제 제가 말씀보다는. 여쭤보고 싶었던 예. 건 윤 전 대통령이 비단 전한길 씨에게만 이렇게 답장 형식으로 편지를 했을까? 혹시 뭐 국민의힘의 인사라든지 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좀 이제- 않은데 네. 그렇지도 않으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윤 전 대통령을 잡고 이분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걸 강권을 하고 강변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제 가서 챙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회도 쓱 갔다 오는데 아, 그 정도 그래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제 얘기는 윤 전 대통령 세력이 굉장히 넓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전한길 손현보 목사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작은데 국민적 판단이 끝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어떤 뭐 윤석열 세력이 바로 할 때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자꾸만 안 좋은 방향,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 얘기죠. 결국에는 어제 저희가 1시간 내내 했던 국민의힘의 지금 그러니까요. 현 상황에 대한 다시 한번 진단입니다. 1분마다 예. 생각나요. 좋은 말씀은 다 앞에서 다 해주셨고 전 데스크를 오래 봐가지고 좀 비문이나 부정확한 표현들이 아니, 국문과 출신이 띄거든요. 좀 한번 실력 발휘해 주세요. 데스킹을 많이 여기에요? 봐서 아, 그러세요? 현재? 예. 그래서 일단 보면 둘째 줄에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틀렸어요. 일단 아침은 빼야 돼요. 일과는 낮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아, 습성이 있으니까. 아니 지금 거기 구치소 안에서는 그 일상이 아주 규칙적으로 되고 있겠죠. 근데 재임 기간 중에 일과가 좀 평상시가 너무한 거 늦은 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좋은 이 지적 편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각종 대통령 시절에 기념사 보면 반국가 세력 이거 뭐 10번, 15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에 꽂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고 제가 제일 참 문제 삼는 거는 본인을 고난당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예. 윤석열 피고인에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벌 받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지 고난이 아니다. 그렇죠. 저도 고난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딱 영화 제목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생각나. 구타유발자. 네. 아니 어제 우리가 이게 당무감사 진행하는 요건들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거 지금 장 소장님 윤 전 대통령의 종교 행위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요? 이제 거기 당원이 저는 당원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앞서 강제 발언을 입당시킬 수 있어요.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강제 입당시켜서 강제 징계한다. 강제 징계. 아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장 소장님은 그렇고 장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요?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또 징계받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욕하세요. 당직 예를 들어서 반박하세요. 당협위원장 정도 돼야 예. 거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보니까. 예. 나는 그래서 또 자유롭다. 아니 자유롭다는 것보다 뭐 하는 거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제일 오랫동안 당직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다들 우리 가족이라서 지금 그냥 걱정하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3대 특검 중에 제일 먼저 해병대 특검은 종료됐습니다. 해병대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력 그리고 결과물 면에서는 좀 반쪽짜리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특검팀 활동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듣고 갈까요? 해병 특검은 그렇게 관심을 주목을 못 못 받았던 받았죠. 것 같고 저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이쪽에서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고 이체 안 맞는 논리를 동원해서 이종섭 장관
호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다가 계속 되채기만 당했던 그것밖에 남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요 지금. 33명을 기소했고 예. 이제 1명이 구속영장에 발부됐고 9명은 기각돼서 이제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구속 불구속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봐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가장 높게 보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의뢰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봤던 경로와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그리고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명을 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아예 못 밝혔다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럼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의심은 가지만 밝히기 힘들었다. 이건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명 로비에 나선 정황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거기까지였고 또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는데 더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예. 특검이 더 들어갔어야죠. 맞아요. 특검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종교계에서 막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 인물들이 굉장히 좀 거물급들이고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다 보니까 특검이 좀 그 수사의 칼날을 접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명로비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명백하게 나올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이제 추측했던 부분들 경로설이라든지 이종섭 장관을 롱종섭으로 만들었던 그 사안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거죠. 박정훈 대통령 대령에 대한 직접적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상 본인의 범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것들. 이거는 좀 알 수 있어서 그나마 성과였다고도 평가합니다. 아쉬운 거는 어쨌든 김건희 씨가 구명 로비의 핵심이 아니었느냐 이런 당초의 의심과 추측이 있었는데 네. 전혀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좀 아쉽고 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윤석열 정권 내내 핍박을 받았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서 그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팀 활동이 종료는 됐지만 수사 자체가 끝난 건 아니고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인데 이제 앞으로 그 부분까지 과연 구명 로비가 사실상 의혹으로 남고 끝나는 것인가 파헤쳐질 수 있을 것인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이달 다음 달이죠. 이제 종료를 앞둔 상황인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워낙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의혹들도 많아서 어떤 점을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선고를 받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밝혀질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얼개나 줄거리 스토리가 다 완성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김건희 특검은 우리가 18개 혐의였지만 32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가십성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냥 뭐 뭘 받고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고 이런 거지 직접 정말 뭔가 국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해괴망측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예. 이것은 상설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수사본부에서든지 계속 저는 이재명 정권 임기 내내 계속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비리 같은 예. 이제 어떤 그림을 받았거나 금과 부기를 받고 이런 비리는 사실 하나하나 건수로 따지면 뭐 장담컨대 50건은 넘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뭐 10여 건이 넘는 거고. 근데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지휘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제일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접 지휘한 그런 내용이 다른 데는 없었을까. 더군다나 여기에 이권, 개발 비리, 인허가 관련된 데는 없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나중에 좀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내란 특검 부분은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그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었죠.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사실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자체에서 이거를 방기한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 부분이 시간이 없어 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분들에 대한 내란 동조나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증거를 은폐하고 또 이렇게 증거 인멸하려는 부분이 없었는지는 전 더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말씀한 대로 너무 가십성에 치우치지 않았냐 싶어요. 저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선을 10년 동안 준비한 국가의 큰 프로젝트를 김건희 일가라는 땅으로 바꿨던 과정이 너무나 석연치 않은데 이 자체가 깊숙하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축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김건희 특검이 없다는 부분들, 아니, 있긴 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없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여기에 조금 남은 시간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못했는데 앞으로 뭘 매진을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특검 구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야당 민주당 주도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정파에 치우쳐서 본인들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으로만 특검을 구성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뺐을 가능성이 커요. 특검보나 파견검사 받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잘해요. 그러면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3대 특검의 활동을 두루두루 좀 정리를 하고 성과와 숙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뭐 활동이 끝난 건 아니니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촉발됐던 여야의 국정조사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딴지를 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사 없이 어떻게 국정조사하냐 그렇게는 못 받겠다. 자, 이거 보면서 양측이 의지가 없는 건가? 또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요. 근데 민주당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은 먼저 꺼냈고 저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실질적 진실을 좀 밝혀야 되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특검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 근데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부분 주장할 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안건이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뭐 나경원 의원을 간사 임명을 조건으로 해요. 이게 국정조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법사위 내에서 이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권은 투표를 통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간사로 세워야 되는데 또 나경원 의원을 데려왔다는 거. 이게 억지잖아요. 하기 싫다는 뭐 좀 입장 아닌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쪽의 상소 포기까지 그렇게 궁금하면 그 나경원 의원 선임권을 하고 다른 사람 뭐 각규택이든 누구든 보니까 사보임을 김재섭 의원이 법사위로 왔더라고요. 박준태 의원하고 바뀌어서. 그러면 김재섭 의원을 간사로 두고 한번 해봐라.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고 예. 민주당은 의지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장 소장님.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럼 보여주기 약속 대련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장동 일당 항소 문제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작 기소, 조작 수사, 뭐 무리한 수사 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검찰 특별 감찰하면 이거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무슨 국조를 해요. 이거는 불리한 이슈니까 분명히 항소 포기는 민주당이 그냥 뻥카 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해요?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회유 부분들의 증언과 그다음에 감찰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토대로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뻥카는 아니고 아니 사실상 나경원 의원 간사 임명한다는 거는 또 이거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국민의힘은 데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나경원 의원 밖에 간사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빨리 그냥 실타래를 풀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그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한 그러면은 예,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장을 철회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에도 뭐 하나 요구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안 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안 해줘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 이게 말이 근데 됩니까? 간사 없이 국정조사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예. 나경원 의원이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간사하겠다는. 제가 볼 때 아니 서인주 소장님. 네, 국회 역사상 네. 상임위 전체의 표결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상대 당이 추천한 간사를 부결시키고 임명 안 한 예가 있어요? 이거 왜? 역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사가 아니 이게 나경원 너무 의원만 아니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같은 얘기로 공회전하고 있는데 네. 뭘 하나를 그래요. 좀 실타래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인 거고요. 여당이 풀어줘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도 좀 여당은 뭐 풀 그건 준비가 돼 마찬가지죠. 있습니다. 네. 아니 풀 준비가 돼 그냥 있어요. 무조건 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당연 의원만 아니면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광고 들으시죠. 네,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영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